자, 이쯤에서 우리도 이제 이 세인트-폴을 설계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의 또 인생 이야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또 건축물 이야기에서 그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또 재밌잖아요. 바르셀로나 가면은 우리 가우디 인생 이야기 듣듯이 이 양반도 보통 아닙니다. 영국의 17세기 천재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 사실 그 사람은 건축가가 아니었어요.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그것도 그냥 수학자가 아니라 정말 영국의 최고의 두뇌가 가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리고 천문학자였고요. 라이벌 학교인 캠브리지 대학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뉴턴이 있었습니다. 뉴턴도 크리스토퍼 렌을 인정했었어요. 저 사람도 보통 아니다. 내 라이벌이야. 그 뉴턴은 정말 과학자로서 엄청 유명하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했고 동시대의 과학자가 바로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런던 대학의 이제 그레셔엄 컬리지라든지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또 교편을 잡았었고요. 근데 이 양반이 프랑스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갔다가 프랑스의 이제 건축물들을 본 거예요. 너무 예쁜 거야. 나 그냥 직업 바꿀래. 천재라는 거 이런 겁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바로 돼버리는 거. 독학으로 그냥 건축을 바로 마스터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천재적인 건축가로서 영국 최고의 건축가 넘어서서 당시 유럽의 최고의 건축가로 자리매김을 해버리죠. 저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했는데 잘 될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꿈을 완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제발. 그리고 여러분들 다 당군의 자손 아닙니까? 홍익인간 정신 뭡니까? 널리 이롭게 하라. 요새 홍익인간의 홍자가 그 빨간 바지 홍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빨간 바지 채널을 널리 알려 이롭게 하라. 이런 뜻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뿐만 아니라 알림 설정에다가 친구한테까지 오늘 재밌으면 야 이거 좀 봐라 하면서 카톡으로 날려주는 그런 센스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런던 대화제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원래 세인트-폴 공사를 크리스토퍼 렌이 맡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불 타기 전이니까 그냥 밖에 외관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디자인들만 좀 바꾸는 그런 리모델링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국의 불행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이 커리어를 이만큼 또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왜? 불 타가지고 다 타버렸으니까. 아예 이제 싹 밀고 새로 할 수 있는 재개발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더 아마 욕심이 나서 더 화려하게 또 짓고 싶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인트-폴 대성당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톰타워라든지 쉘도니언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건물뿐만 아니라 런던의 또 첼시 호스피털, 윈저에 가도 있죠. 타운센터. 그리고 근데 뭐니 해도 그의 가장 큰 작품은 또 다른 천재인 니콜라스 혹스무어라는 건축가. 그 니콜라스 혹스무어를 키워낸 사람이 또 크리스토퍼 렌이거든요. 니콜라스 혹스무어는 또 어떤 걸 지었냐면 웨스트민스터 아비의 어떤 서쪽 타워 있잖아요. 멋있는 거. 크리스토퍼 렌은 건축물만 지은 게 아니라 정말 후진 양성에도 굉장히 힘을 썼다. 오래 사셨으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자, 바로크 양식 건물의 심볼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크 양식의 건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있는 산 피에트로 성 베드로 대성당이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었는데요. 브라만테도 있었고 베르니니도 있었고 그리고 돔은 또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켈란젤로의 건물 돔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마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더 크게 못 지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돔이 기존의 돔보다는 또 좀 더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밖에서 볼 땐 돔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 돔이 사실은 3개입니다. 안에 내부 돔이 있고요. 내부 돔 위에 이렇게 뾰족한 꽃갈콘 모양의 돔이 또 있고요. 그 꽃갈콘 모양의 돔을 그 지지대 삼아서 밖에 외부 돔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 업그레이드된 대형 돔을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그 돔의 꼭대기에는 이제 십자가하고 황금공이 딱 있고요. 돔까지의 높이가 이제 110m, 그리고 돔의 직경이 34m에 이제 달합니다.
돔 주변의 그림은 세인트 폴의 주보 성인인 이제 사도 바오로의 생애를 그린 것이고요. 돔 바깥쪽에는 8명의 예언자 그림, 그리고 그게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장관입니다. 실제로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고개를 내리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화려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벽화는 이제 모자이크로 바짝바짝 빛나는 그 스톤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천장화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부십니다. 자,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그 웅장한 규모와 이제 정교한 장식에 사람들이 마치 체면에 걸린 것 같이 이렇게 딱 올라가서 제가 보시자 여러분들 고개를 드세요 딱 하면 멈춰버립니다. 시선을 이제 빼앗겨가지고 마치 엄청난 절세 미녀를 볼 때 우리가 눈길을 뗄 수 없는 것처럼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나중에 집에 갈 때 다들 목 담 걸렸다 그래요. 이렇게 뚜두둑 이렇게. 예. 미켈란젤로와 크리스토퍼 렌의 차이라면은 미켈란젤로는 정말 천지창조 그리고 뭐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고집스러움의 정말 극치를 보여줬잖아요. 특히 천지창조를 그릴 때 천장화라 가지고 혼자서 막 한쪽도 실명될 정도로 문 잠궈놓고 자기 혼자 그렸다는 걸로 유명한데 크리스토퍼 렌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토퍼 렌은 콜라보레이션의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원래 진짜 진정한 경영자는 프로들을 데리고 일하는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함께 팀을 이제 짜가지고 이 세인트 폴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시켰습니다. 특히나 이제 토마스 스트롱이라는 석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돌을 이제 쌓을 때 같이 작업을 했고요. 마지막 돌을 쌓을 때는 또 그의 아들 에드워드 스트롱이 또 쌓았습니다. 2대에 걸쳐서 크리스토퍼 렌이랑 같이 일을 한 거죠. 크리스토퍼 렌이 뭐 워낙에 오래 사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뭐 크리스토퍼 렌의 최애 석공인 또 크리스토퍼 햄스터, 옥스퍼드 시절부터 같이 함께 일했던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 윌리엄 햄스터도 나중에 내부 작업을 같이 했고요. 자, 뿐만 아니라 목공의 그린링 깁슨, 그리고 철제 양식의 장티즈는 또 프랑스 사람입니다. 자,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영화의 감독처럼 천재 아티스트를 데려다 놓고 이 마스터피스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인트 폴은 국민을 한 대로 모으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의 상징 세인트 폴 대성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세인트 폴 대성당 바로 옆에 있는 파터노스터 광장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터노스트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그 뜻이 The Lord Prayers, 바로 주님의 기도, 주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그 기도 있죠. 그걸 라틴어로 하면은 Padre Nostre qui es in Galles,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파터노스트라는 의미가 바로 주님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톨릭 신자, 그중에서 레지오 마리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죠. 로사리오 기도라고도 하는 그 묵주기도에서 한 사이클을 뜻하는 그 단어가 파터노스트입니다. 한 사이클이라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 요 사이클을 파터노스트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이클이라는 의미 덕분에 엘리베이터를 또 그렇게 불러요. 엘리베이터 중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엘리베이터 말고 대관람차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타는 승강기가 여러 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죠? 그 돌아가는 방식으로 된 그런 엘리베이터를 또 파터노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곳은 종교적인 기능 이외에 시티 오브 런던의 중심으로서 또 다른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중세시대 때만 해도 세인트 폴 내부에 시장이 있었던 것만큼 이 시티 오브 런던의 중심으로서 이곳에 각종 금융 상업지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런던 출판협회 그리고 증권거래소 등 각종 거래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파터노스터 광장 상업지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 파터노스터 스퀘어는 얼마 안 가서 큰 시련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블리츠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폭탄을 이 세인트폴 인근에 퍼붓게 됩니다. 세인트폴이 영국인들의 정신을 또 상징하다 보니까 독일군이 이제 밤마다 이제 퍼부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파터노스터 광장에 있던 뭐 빌딩이나 사무실들이 다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지금도 유명하죠, 그 사전 브랜드 롱맨이랑 콜린스 본사가 그때 불타 없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세인트폴만은 멀쩡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런던어들이 이곳을 기적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혜다, 그리고 뭐 영국인의 의지를 상징한다 라고 부르게 되면서 또 세인트폴의 어떤 의미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전쟁 이후에 1960년대하고 80년대 두 차례 런던시는 이 파터노스터 광장을 재건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들,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노무라 증권, 그리고 이제 런던 주식거래소 등을 이쪽에 유치하게 되면서 이 상권을 부활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그 재건공사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또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을 이쪽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지하철 라인도 이렇게 딱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변전시설들이 지하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런던에는 그 도시 미관을 위해서 전봇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규모의 변전시설들이 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인트폴 근처에 흉물스러운 열 교환 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 교환 시설 소음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열도 많이 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도심 통행을 또 방해하죠. 거기다가 또 잘못해서 뭐 애들이 뭐 거기 놀다가 위험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런던시는 2000년도에 헤드윅 스튜디오에다가 이 흉물스러운 것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토마스 헤드윅 스튜디오는 토마스 헤드윅이 자신만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1994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토마스 헤드윅은 이 스튜디오에서 열 교환기의 기능은 살리면서 미학적으로 이 광장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그 아이디어를 이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헤드윅은 이때 대학 시절에 자기가 습작으로 만들었던 종이로 접어서 그 환풍구 디자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열교환기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먼저 열교환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능 공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엔지니어링의 기본이 되어야지 또 디자인이 또 더 훌륭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웬만한 설비들은 지하로 넣어버리고 열을 실제로 교환하는 그 환풍 시설만 지상으로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실제 열 교환이 되려면 공기하고 접합되는 면적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종이를 접는 옛날의 환풍구 디자인을 금속으로 적용시키면서 금속을 이렇게 접어가면서, 그리고 또 그 접합 부분이 넓어져야 되니까 빙글빙글 도는 스파이럴 방식의 디자인을 이 열 교환기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 교환기의 표면적은 넓힐 수가 있었고 기존의 크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넓은 공간이 생기면서 이 땅을 보행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대칭 구조의 현대 미술 작품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열 교환기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천사의 날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헤드윅의 이 창의적인 발상이 이 기존의 어떤 기능만 있던 물건에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한쪽에는 뜨거운 공기가, 한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순환되면서 마치 기능과 디자인이 같이 순환되면서 런던을 21세기의 창의적인 시티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면서 디자인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파터노스터 밴 앞에서. 토마스 헤드윅은 건축가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디자이너입니다. 그의 어떤 커리어 시작은 이제 작은 공예품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 공예품 가게를 하셨었는데, 그때 작은 공예품에는 디자이너의 감성과 그리고 그 제품의 영혼이 있는 것 같은데 큰 건물에는 없으니까 자기는 이 도시에도 어떤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영혼을 건물에 한번 넣어보자 해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건축가적 디자이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보면 일반 디자인이 아니라 공공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런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들의 새로운 그 영혼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토마스 헤드윅은 올림픽을 맞이해서 나왔던 그 새로운 2층 버스 뉴 루트 마스터를 디자인한 사람으로 또 유명합니다. 거기다가 또 프랑스의 그 브랜드 롱샹의 가방 디자인까지 또 이 사람이 했었어요. 참 의외죠. 건물도 디자인하고 버스도 디자인하고 또 가방 디자인까지. 그러다 보니까 롱샹의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 실내 인테리어를 또 토마스 헤드윅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정말 영역이 없죠, 영역이. 자, 그 외에도 그 의자 및 뭐 수많은 생활용품, 그리고 나아가서는 엑스포 스테디움까지 그의 어떤 활동 반경은 뭐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떤 과학자적 호기심과 그리고 예술적인 어떤 감성이 많은 또 작품들을 탄생시키고 있어서,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21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심장부 런던을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흘러온 템즈강. 흔히들 런던의 역사를 템즈강 위에 흐르는 역사라고 합니다.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런던어들과 함께 영역의 세월을 건너온 이 템즈강을 저와 함께 밀레니엄 브릿지, 천년의 다리 위로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